네, 펀더멘탈 투자 코너입니다. 페트라 투자자문의 용환석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키프로스 얘기가 오전에 또 이제 나왔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키프로스 국민들이 약간 뭐랄까요, 좀 세련되게. 예. 네, 이렇게 막 우왕좌왕하지 않고 대규모의 뱅크런이 예상이 됐는데 지금 자본 통제를 하고 있음에도 잘 지켜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리스크 완화 이런 표현들이 나오던데 앞으로 이 내용들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좀 보세요. 예, 키프로스 사태의 가장 큰 특징은 예금자가 희생되었다는 건데, 당초 구제안에는 예금자 보호 대상인 10만 유로 이하의 예금자도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 이제 결국에는 10만 유로 이상 예금한 예금자만 포함이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규모, 어느 정도 희생이 되는지가 정확히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예상은 한 원금의 40% 정도까지도 희생될 수 있는 그렇게 작지 않은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실은행을 구제하는 과정에서 예금자가 희생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좀 우려감을 자아내고 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키프로스는 상대적으로 경제 규모가 작고 또 러시아의 불법 자금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는 그런 것이 이유라 키프로스가 예외라고 이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에 적용이 될까봐 하는 그런 우려감이 가시지는 않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제 이번 사태는 유로에서 유로존 또 이제 유로를 지키려는 의지가 아주 강하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유럽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큰 위기가 올 가능성은 또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그러한 사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내용을, 분석해 보면은 이례적으로 과거에 없었던 그런 형태의 구제금융 조건이 붙었고, 키프로스에 관련된 외신을 보면은 그런 얘기들 많더군요. 평생 모아와서 적금을 들고 예금을 해놨는데 그것을 까겠다. 회수해야겠다. 이 공산주의도 아니고 말이죠. 그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참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큰 변동은 아직 없고 이것이 이제 확산되느냐의 여부지 않습니까? 다른 구제금융을 받은 국가들한테 적용을 시키게 되면은 상당히 걷잡을 수 없는 또 이야기인데 잘 규제를 하고 통제를 한다라는 일단 가정하에 좀 더 추이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요즘 주가를 보게 되면은 실제의 펀더멘탈한 상황보다는 주가가 조금 과열이다? 물론 주식이라는 것이 경기에 항상 선행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겠는데요. 뭔가 아직은 좀 미심쩍고 불안한 감이 있다고 하는데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될 점은 어떤 점입니까? 이제 주가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 경제 상황과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기업의 이익입니다. 그런데 요즘 상황을 보면은 또 한편으로는 큰 위기가 올 가능성도 적지만 또 갑자기 경제가 고성장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도 높지 않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또 나머지 두 가지 요소가 인플레이션과 금리인데 이 두 가지는 일반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인플레이션이 없더라도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 경우는 나라의 신용 위기라든지 이런 위기가 올 때인데 그러한 가능성도 이제 당장은 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장 큰 변수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입니다. 이제 과거에 미국의 1970년대 초반에 인플레이션이 2년 사이에 2점 몇 %에서 10% 이상 이제 급속도로 물가가 올랐을 때 주가가 다우지수가 45% 하락을 했고 또 사실 대형주를 제외하면은 많은 주식들이 70% 이상 하락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시장에 주는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이러한 우려는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통화 팽창 정책, 자금을 많이 돈을 찍어내는 이런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런 면에서 이게 글로벌한 현상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우려가 닥치면 우리나라도 피해가기 어려운 그러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왼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에서 최근 통화를 많이 이제 공급을 했지만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고 있는 이유는 아직 이러한 풀린 자금이 은행에 그대로 있고 실물 경제에 이제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제 적절한 시기에 또 경기가 과열되기 전에 이 자금을 다시 회수를 하면 인플레이션은 오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과거 2000년대 초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도 많은 규모의 자금을 풀었지만
곧 그 몇 년 후에 다시 회수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았고 또 오히려 일본은 뭐 거꾸로 그 디플레이션을 경험한 그러한 또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이제 미국의 버냉크 의장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적절한 시점에 회수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타이밍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금 늦으면 인플레이션이 오고 또 너무 빠르면 또 그 자체가 그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고 또 그 자체로서 주식시장의 악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도 뭐 QE 뭐 정책의 종료라든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증시에서 가장 좀 유의 깊게 관찰을 해봐야 할 그러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뭐 통화 공급이 많아지면은 자연스럽게 돈의 가치가 조금 하락할 수밖에 없겠고 네. 그것은 돈과 바꿀 수 있는 물가라는 것이 오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어느 정도의 속도로 올라가느냐 이 부분도 있겠고 말씀하신 대로 통화를 공급했다고 양적 완화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이제 낙수 효과로 쭉 퍼져야 되는 것이 예. 맞는 얘기죠. 근데 퍼지지 않고 위에서만 맹맹 도는 뭐 본원 통화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시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 주가가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요즘과 같은 시장에서 그렇다면은 좀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투자 전략으로 어떤 그 섹터들을 좀 보고 계십니까? 이제 주식이라는 게 뭐 원래 그렇지만 특히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는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악재가 있더라도 이제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있고 또 이제 성장성이 있는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은 그런 회사 중에 하나로서 이제 한국 타이어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 그 한국 타이어는 뭐 국내 1위고 세계 7위의 그런 타이어 업체입니다. 근데 최근 4분기, 작년 4분기 실적을 보면 전년 대비 매출은 감소한 반면에 또 사실 그 원재료, 고무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이익은 많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작년 공시된 실적을 보면은 그 2012년 9월부터 12월 4개월 실적밖에 나오지 않다 보니 이 회사의 실적이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공시만 보고는 참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작년에 회사가 한국타이어가 그 타이어 사업, 한국타이어와 나머지 사업 부분으로 이제 분리가 되었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뭐 좀 정확히 파악이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타이어는 과거에 현대 기아차와 함께 고성장을 했는데 최근에 성장세가 다소 멈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성장세가 멈추었지 또 성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현대 기아 이외에 다른 외국 메이커에도 매출을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성장세가 더 높은 측면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기업이 분할돼서 순수 타이어 사업만 하는 것 자체도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현재 주가는 그 이 회사 그 주당 순이익 대비 뭐 약 8.5배에 거래되고 있는데 그다지 높은 가격이 아니다 보니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타이어 중에서 한국 타이어 장기적인 성장이 예상이 된다 하셨고요. 중성주 중에서 혹시 또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나 종목이 있습니까? 뭐 오늘 소개해드릴 회사는 이제 선광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자회사 가치가 반영되지 않은 이제 그러한 사례입니다. 이 선광은 하역 또 이제 운반 보관 등을 주요 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실적을 보면 그 최근 이제 주가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그 주당 순이익 대비 뭐 약 10.6배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가격은 뭐 아주 비싼 것도 아니지만 또 너무 싸다 하는 그러한 가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중에 화인 파트너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회사는 또 한국개발금융, 이 한국개발금융은 이 자체가 또 상장사입니다. 이 한국개발금융을 또의 지분의 88%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화인 파트너스가 뭐 투자가 잘못돼서 최근에 적자가 나다 보니 실제 연결 기준으로 그 반영이 제대로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개별 기준으로 성광을 보면은 현재 그 이제 그 시가총액은 그 순이익 대비 8.5배의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고 또 여기에 이 자회사 가치가 사실은 그 마이너스가 아니라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스튜디오가 건조하니까 자꾸 빠르게 기침이 많이 나시죠? 네. 자, 오늘은 그래, 펀더멘탈 투자에서 이제 뭐 위에부터 항상 훑어내려오는 저희가 탑다운 형식을 좀 취합니다. 뭐 글로벌한 것도 이렇게 살펴보고 좀 좁혀가지고 우리 산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래도 현재 주가의 측면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뭐 그것이 어그러졌다 할지라도 사실 섹터를 좀 찾아보면 또 길이 있고,
좀 좁게 이렇게 쭉 내려와 봤는데 오늘은 한국 타이어하고 선광이라는 기업인가요? 예. 네. 선광은 제가 좀 잘 못 들었는데 운송 쪽인가요? 두 종목 다 이제 운송 쪽으로 봐야 되나? 뭐 약간 좀 다른데 이제 그 뭐 타이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동차 관련된 거고 이제 성광은 뭐 하역하고 운반을 하는 건데 어떤 점에서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자회사 가치가 많이 반영되지 않는 측면에서 좀 싸다는 뭐 그런 측면이 뭐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들을까요? 예. 네, 펀더멘탈 투자, 페트라 투자자문의 용환석 대표가 아침에 또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